지금 상황을 보면 네. 러시아군의 이 기습과 집중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뻥카를 많이 날리다 보니까 네네. 침공을 해도 뭐지?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네네네. 거기다가 애초에 만약에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이제 기습과 집중에 만약에 그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은 네. 1월이나 2월 달에 경고 없이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사실상 이제 패착이 됐고 시기도 놓친 거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 전략과 이 작전의 목표가 네. 상당히 애매해서 자중질환을 초래한 것 같아요. 사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 특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 전략 지침이 확실해야 돼요. 그 전쟁의 목표가 뭐냐? 분명해야죠. 목표가 뭐냐? 예. 근데 이 푸틴이 대국민 연설한 걸 들어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전략 목표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전쟁을 시작했을 때 푸틴이 확실하게 목표를 얘기를 했어야지 이걸 수행하는 러시아군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푸틴이 네. 우리는 이 나토에 대항해서 러시아를 지킬 수 있는 완충 구역을 설정하겠다. 이건 확실한 전략 지침이거든요. 그건 확실하네요. 예, 예를 들어서 드네프르 강까지 가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면 러시아 구역이다. 나토와의 그런 완충 구역으로 삼겠다. 네네네.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목표는 보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자기네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크라이나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시한 것도 네. 무시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부를 세운들 어차피 뭐 우리나라도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네. 60 민주 항쟁. 그런 여건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러시아 내부에서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네. 이렇게 침공을 했지만 뭐 지금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 러시아가 이길지 우크라이나가 뭐 끝까지 항전해서 지켜봐야겠죠. 이겨낼지 그걸 예. 지켜봐야 되는데 예, 예. 만약 러시아군이 이긴다고 해도 결과가 러시아가 생각한 만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손해보는 전쟁. 예. 예,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긴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예. 예. 그런데 또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 많지 않습니까? 왜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실력 발휘를 못한 그러니까 거죠? 저도 놀란 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네. 러시아 국방부가 자기네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채널. 네. 거기 보면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이스칸다르 K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미그 30에서 발사하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 공개를 합니다. 공개만 할 거예요. 공개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런 정밀 유도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을 정말 이제 쪽집게 타격을 하고 들어가겠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달 28일까지 네네. 개전 초기에 예, 예. 러시아군이 단중거리 뭐 지대공 미사일, 순항 미사일 합해서 다 쏜 게 네. 380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400발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 꼬이면 꼬일수록 이제 발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2003년 이라크전 얘기 살짝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전 때 당시 미군이 뭐 토마호크, 그다음에 스텔스 180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온갖 뭐 순항 미사일 뭐 다 써가지고 사실 이제 마비를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런 지휘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핵심적인 시설들. 그럼 뭐 발전소 네, 이런 거 다 부셔야 되거든요. 다 차단시켜야죠. 그래야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국민들의 네네. 이런 저항 의지를 상실시키지. 그렇게 끊어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 지금 러시아군은. 아, 지금 어디다 그렇게.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군의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지금 네. 군사 시설에만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시설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 시설, 그다음에 방공망 이런 거에다가 막 지금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다르 미사일 그렇죠. 이런 거 막 쏟아붓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했어. 우크라이나 군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포보다는 저항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시기를 놓쳐서 지금 보시면 막 그 원자력 발전소도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군이 뭔가 작전이 꼬였다라는 완전히 네, 그렇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야, 그런데 이 러시아군이 전장 관리도 상당히 엉망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은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배틀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전장 관리라고 네. 이런 것도 요새는 다 디지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군이 가장 패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차를 타고 러시아를 침공을 하는데 차를 타고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지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2003년 때 이라크전이 이제 물론 이라크전도 뒤에 가서는 수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예. 근데 2003년 이라크전 이제 이 정규전 할 때 이때 보면 이 저기 뭐야 그 HBO에서 만든 네. 드라마 있잖아요. 뭐요? 제너레이션 K라고. 예. 그 미 해병대의 그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네. 드라마. 거기 보면 험비에 이상한 이렇게 단말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전장 관리 체계인데 이 당시에 2003년 이라크전 때만 하더라도 미 육군이 FB-CB2라는 FB-CB2. 예, 이게 뭐의 약자냐면 포스 21 배틀 커맨드 브리게이드 앤 벨로우라 그래서 이 전장 관리 체계를 이런 단말기를 뭐 험비라던가 아니면 장갑차 이런 데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지만 적과 아군이 어딘지 움직임이. 예, 화면에 다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거 완전 게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하고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데 맵팩 킨 맵팩을 치고 하는 거야. 맵팩 킨 거야. 맵팩 키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사실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군이 승리하는데 이 FB-CB2가 핵심적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영상 잘 보시면 네.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군 포로 잡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막 파괴된 차량들도 막 나오고. 예. 그 정말 황당했던 게 예. 지도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물론 이제 작전할 때 지도가 필요하죠. 지도에 막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침공을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걸 우크라이나군이 막 이제 입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IT가 국방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러시아군은 이게 디지털화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전 때 이제 핵심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FB-CB2에 이제 보면은 블루포스 트래킹이라는 이 장치가 있었어요. 블루포스 트래킹.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아군이 어디 있고 위치를. 적군이 어디 있고 이게 화면에 보면 시연이 돼요. 그것도 컬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장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전투를 하는데 러시아군이 지금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 파악 능력이 그만큼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현재 미군에 비해서 네.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예. 그때 당시 미군보다도 못한 거야 지금 러시아군 그때보다도 상황이. 못하다. 네. 그만큼 이게 지금 러시아군의 이 전장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이래저래 러시아가 그냥 지금 죽을 쓰고 있다. 이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이제 전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네. 이거 과거에 이제 1939년에 일어난 네. 이제 소련 핀란드 전쟁 있잖아요. 핀란드 소련 전쟁. 예.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그런 이제 당시 소련처럼 전선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당시도 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처럼 전력 차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핀란드가 결국 소련을 뭐 결과는 일단 소련이 이기는 걸로 끝났지만 맞습니다. 힘겹게 아주 소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한 가지로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예.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 중이고 맞습니다. 여차하면 또 유엔군이 과거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유엔군이 다시 또 참전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런 이제 예. 약속도 다 했고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교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연합국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나토나 미국이 참전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들어갔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에 나토와 미군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럼요. 이제 정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쪽 제가 봤을 땐 조금 이제 뭐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불행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 만약 이 러시아가 음. 지금 보면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시가지에 막 포격도 하고 네네. 민간인들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 국제사회가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이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이 정말 이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수수방관이 가만히 되는 있으면 거냐 되냐. 라는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와 미군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전면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그렇겠죠. 부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 이런 거라든가 예예.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과 관련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국제사회가 지금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뭔가 크게 오판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안승범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지금까지 이렇게 판세를 보면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전력 증강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그 침공을 네. 효과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전투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부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예를 들어 뭐 대전차 무기라던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제블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영국의 NLAW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육군의 그야말로 전술 제대들의 이 대전차 무기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돼 있고 사실 수명을 다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내에서 형공도 개발해서 전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거 외에도 네. 그거보다 좀 더 긴 사거리의 대전차 미사일도 필요하고 네네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 보병 소대에서 쓸 수 있는 뭐 대전차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개발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군의 ROC가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꼬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그 대전차 무기들에 대한 좀 재평가도 네.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그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지금 스팅거라든지.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궁을 만들었지만 저도 신궁을 이제 직접 부대 가서 그걸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궁이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네. 그러니까 신궁이 지금 우리 군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지점 방어하지만 네. 거의 지역 방어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신궁이 자체가 도수 운반하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사대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팅거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냥 메고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스팅거 좀 가볍단 말이에요. 간편한데. 네, 근데 우리의 신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요 방공 진지에서 운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라. 방공 진지에서. 네. 그래서 살짝 이게 도수 운반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향후에 이번 전후를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개인이 네. 도수 운반할 수 있게끔 좀 신궁을 좀 경량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좀 이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상황과 함께 지금 러시아가 왜 이렇게 고전할 수밖에 없었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정부라든가 네. 국민들의 이 저항 의식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꼭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향후에 이 제가 보는 이 미래는 이제는 정말 신냉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됐다. 신냉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완전히 그런 좀 시발점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달러가가 지금 1,200원대를 한참 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신냉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각박해지는 거고 예. 아마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굉장히 물가가 안정적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계속 요즘 들어 이제 갑자기 네. 올라오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돼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 중국, 러시아가 냉전에는 없었던 요소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정말 냉전 때처럼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분화될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냉전 시절.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제 이게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저도 이제 이 일반인이고 생활을 하는 일반인이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삶에 앞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뭐 별달리 해드릴 말씀은 없고 네. 파이팅 한번 하죠. 예, 우크라이나 파이팅! 파이팅!